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이 우선순위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미국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북한이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비핵화 실행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선거에 나선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사가 잇따라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간 데 대해 당 내에서도 법치주의 부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전국은 탁한 공기에 시달렸고 일부 지역에선 내일도 비상저감 조치가 이어집니다. 오늘 뉴스룸에선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저감 조치가 진행된 모습과 우리나라 조치의 한계점을 짚어봅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과 영산강 5개 가운데 3개는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기획위가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제시한 이 방안은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결정됩니다. 기아자동차 노조원들이 1조 원대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다시 한번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임금을 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생긴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닷새 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게 될지 미국이 분명하게 의제를 밝혔습니다. 원래 북한이 약속한 플루토늄과 우라늄 시설 해체는 기본이고 더 이상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언급했던 영변 플러스 알파가 바로 이 미사일 이야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이런 의제를 받아들일지 지금 하노이에선 북미 실무진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사전 브리핑에서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이후 비핵화 로드맵 등과 함께 주목할 우선 의제라며 한 발언입니다. 스티브 비건 대표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의제로 제시한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에 ICBM 개발 동결을 추가한 겁니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을 닷새 앞두고 영변뿐 아니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동결을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미국 고위 관리 입에서 미사일 동결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우라늄 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최소한 영변 해체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지의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신 기자, 이제 의제를 둘러싼 실무 협상은 어제 시작됐고 오늘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실무 협상은 중단이 됐다가 방금 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쯤 북한의 김혁철 대표가 비건 대표가 머물고 있는 숙소인 이 뒤파르코 호텔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쯤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이어서 비건 대표의 차량도 호텔을 빠져나갔고요. 그러니까 5시간 정도 함께 자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 한 30분쯤 전 두 대표의 차량이 다시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재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협상 시작,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탐색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오늘은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신진 기자 뒤에 있는 장소에서 실무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자, 앞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외에 플루토늄 농축시설 해체까지 약속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실무 협상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북한이 영변 외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를 약속했다. 이것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협상단 비건 대표입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이 실무 협상에서는 당연히 다뤄지고 있을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실제로 취재 결과 이 북미 양측은 이 영변 핵시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자, 지난번 협상은 실무 협상은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지금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건데 아무래도 북한이 윗선에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대로 지금 원활하게 보고가 되고 있을지 그래서 협상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협상단 중에 한 명인 북한의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의 움직임을 주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오늘 협상이 시작된 뒤 2시간 뒤에 협상장을 빠져나가서 잠시 숙소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도 같은 패턴으로 30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요. 이거를 보면은 북한이 협상 과정 중간중간 윗선에 보고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쪽에서는 오늘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국도 북미 협상의 어떤 중재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도훈 본부장은 오후 3시쯤 하노이로 들어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가 둘이 협상을 시작한 만큼 그게 성공으로 이어져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관계자는 이 본부장이 이 비건 대표를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북미 간의 협의 내용을 전달을 받고 또 만약 교착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측이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현안에 대해서 우리 측이 불리한 점이 있다면 수정 제안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는 달리 이번에는 우리 측이 실무 협상 단계부터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지금 베트남 하노이 분위기도 좀 궁금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된 건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하노이 한인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이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분위기도 현지에서 점점 무르익고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 얼굴을 새긴 티셔츠가 관광지에서 팔리는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또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디파르크 호텔에서 JTBC 신진입니다. 예, 북미 회담 첫날인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 쪽 인사를 먼저 만날 걸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저녁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하노이의 오페라 하우스가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만찬뿐 아니라 공연을 함께 보며 친교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김소연 기자가 그 안을 둘러봤습니다. 회담이나 행사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오페라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 파리 오페라 하우스를 본떠 만든 만큼 고풍스러운 내부가 눈에 띕니다. 양국 정상이 계단을 내려가서 악수를 나누는 장면도 연상됩니다. 지난 주말 북미 실무진은 이곳을 함께 점검했습니다. 회담이 1박 2일간 진행되는 만큼 양국 정상이 공연을 함께 관람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번 주 내내 보수 중인 영빈관도 회담 장소 중 하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빈관은 현재 북한 실무팀 숙소인데요. 실무팀이 머무는 건 뒤쪽의 별도 건물입니다. 본관은 며칠째 도색 작업이 한창인데요. 두 건물 사이엔 분수대를 갖춘 정원도 있습니다. 역시 회담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메트로폴 호텔도 연회장은 물론 내부 정원을 갖췄습니다. 걸어서 1, 2분 거리의 이들 건물엔 경호를 위한 전투 병력이 배치됐고 주변 도로엔 북한과 미국, 베트남의 국기가 함께 걸렸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다음 주 2일 때 통신까지 통제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측 고위 관리는 두 정상이 단독 회담과 식사, 확대 정상회담을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노이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예,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를 약속했다. 백악관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의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기술적으로 저희가 자주 모셨던 전문가죠.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자, 그동안은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입니다. 예.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동결과 해체는 아무래도 다른 의미가 되겠죠. 예. 자, 그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해체, 예. 그리고 이제 영변 핵시설의 폐기, 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 어떤 차이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두 이야기 사이에서는? 플루토늄과 우라늄 생산 지금 시작하는 거 아니죠? 시작한 겁니다. 예, 시작한 말씀하시면 거. 됩니다. 영변 지역에는 이제 플루토늄 생산 시설인 오메가2 원자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 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동결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해체한다는 의미는 이것을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현대화를 중단하고 그다음에 목록을 신고해서 폐기 절차를 밟아가는 예. 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농축시설의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를 약속했다.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발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맥락에서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약속을 했다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생산량이랄지 생산 시설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사전 어느 정도의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록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동결해가지고 앞으로는 추가 생산을 방지한다 내지는 폐기 전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신고하고 해체하는 수준의 전 단계를 밟아간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욘드 영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영변 플러스 알파의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오늘 이제 새로 나온 이야기는 대량 살살 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플러스 알파는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우선은 우라늄 농축 설비에서 영변에 있는 것 말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라늄 농축 설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선 지역에 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그 설비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수소폭탄 생산을 위해서 만드는 리튬6라 할지 중수소 생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함경도 지역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투발수단에 대한 검증이 있겠습니다. ICBM뿐만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 그다음에 탄두, 소형화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검증과 해체 작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어떤 거를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 해왔던 미사일에 대한 개발을 중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미사일 실험은 지금까지 ICBM 개발 쪽하고 그다음에 자체 연료 현대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 ICB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를 연정하고 탄두의 어떤 재진입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미국이 그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ICBM은 엔진과 발사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절차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는 미사일 현대화가 있는데요. 이제는 액체 연료에서 고체 연료로 현대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방어하기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폐기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파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파기하고 또 검증하고 예. 그런 절차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백악관에서 오늘 한 이야기는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입니다. 예. 아까도 또 거듭 말씀하신 예. 핵폐기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예. 폐기하는 것과 동결 또 차이가 있다고 봐야지 되겠죠. 동결은 폐기의 전 단계죠. 예.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량을 늘려가고 현대화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동결하면 이제 중단되는 의미고 이제는 폐기에 반대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현대화를 방지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시험, 평가, 분석, 그다음에 다른 물질로의 대체 같은 것을 중단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동결 자체에서 무엇을 동결할 것이냐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신고해야 되는 목록, 검증해야 되는 목록, 파괴해야 되는 목록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동결 협상에서 어떤 것을 동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어려운 이야기고 지금 한창 또 하노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하노이 선언문이 이제 예. 두 북미 정상이 이제 만나면은 그 선언문이 나올 텐데 예. 그 선언문에 담길 내용들 예.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있다. 또 그리고 비핵화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중국이나 미국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죠. 예. 그중에 중국 전문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동결 수준에서 정치적인 보상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해체 수준에서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가는 걸 보면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동결 수준에서 종전선언이라 할지 어느 일정 정도의 작은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다면 그것이 현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선언의 내용이 아닐까. 기술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서 선언적으로 폐기의 방향 내지는 목록까지 나올 수 있다면 예. 아주 좋은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충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젯밤부터 중국 단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자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로 열차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광저우쯤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로 갈아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곳에 위치한 중옌 호텔입니다. 어젯밤 늦게부터 투숙 예약이 안 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3일 예약을 받지 말라는 시 당국의 통보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중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23일 단둥을 넘어 베이징이나 텐진을 거쳐 하노이로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신문은 어떤 게 진짜인지 알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회담에 투입될 인력과 물자를 실은 열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열차와 전용기를 번갈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조부인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때의 경로와 유사할 거란 얘기입니다. 당시 김 주석은 평양에서 광저우까지는 열차로, 광저우에서 하노이까지는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의전 총괄인 김창선 부장이 하노이에 도착하기 전 광저우 동선 점검을 마쳐 환승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동 방식이 뒤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한 번이라도 열차를 이용한다면 이동하는 내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개혁 개방의 현장 시찰이란 메시지도 낼 수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대북 제재가 해제된 뒤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노 회상은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막말 논란을 믿고 있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게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중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핵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었던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국당 내에서조차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의 보도 보신 뒤에 이미 법원에서 허위로 드러난 태블릿 PC 조작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젯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 TV토론회, 태블릿 PC가 쟁점이 됐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많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이 많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가 보도했던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스모킹건이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이전 토론회에서는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황 후보는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탄핵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재 결정의 수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한대행까지 맡았던 인사가 정작 선거에서는 보수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당내 경선이 다가오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죠.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말 가짜 뉴스 중에서도 가짜 뉴스 아닙니까? 태블릿 PC 그 조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도 입증될 수가 없는 거고. JTBC 허진입니다.
예, 이렇게 가짜 뉴스는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보들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그 내용을 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황교안 후보 태블릿 PC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태블릿 PC와 그 안에 있던 문서들을 인정해서 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황교안 후보 조작 가능성을 묻는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도 법원에서 허위로 판가름 난 거 아닙니까? 조작서를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변희재 씨입니다. 변 씨는 JTBC가 태블릿 PC에 파일을 넣는 등 조작했다. 최순실 씨가 쓰던 태블릿 PC가 아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왜곡과 음해가 계속됐고 법원은 변 씨를 구속하고 결국 지난해 12월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뿐 아니라 이제 법원은 변 씨의 조작설 주장이 거짓인 이유도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를 들었는데요. 이 태블릿에 새로 생긴 파일들은 부팅할 때 자동으로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이 저장 기록을 수정하거나 편집한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 태블릿 PC에 기록된 위치 정보와 독일, 제주도 등 최순실 씨가 옮겨 다닌 경로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고요. 태블릿 PC를 언급하는 최순실 씨와 노승일 씨 사이에 통화 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법원은 변 씨가 JTBC가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 경위, 검찰과 국회, 법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밝혀진 사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엄하게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다시 꺼내들면서 다른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오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첨단 과학회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게 북한군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 북한군 개입 발언에 대해 반발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당 차원은 아니지만 최입의 의원들이 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5.18 왜곡 발언에 대한 처벌도 함께 사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 만들어진 5.18 특별법은 책임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이 목적이라 사실 왜곡 발언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제1조 2항을 신설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제8조를 신설해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예술 혹은 학문 등을 목적으로 할 때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80년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미국 선교사 가족이 문희상 국회의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선교사 가족들은 우리가 목격자라며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마사 헌틀리 여사는 작년 5.18 기념식에서 1980년 그날을 회고했습니다. They suffered, bled, and died for democracy, human values and rights, and for this city and country.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사탄이라고 묘사된 고 피터슨 목사. 그의 부인 바바라 피터슨은 헬기 사격을 다시 한번 증언했습니다. And then we ran to the second story balcony of our house. And that's where we could see the helicopter shooting. We could hear the people screaming downtown. 1980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겪은 두 사람은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5.18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라며 우리가 목격자라고 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구구 세력과 손을 잡고 5.18 항쟁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게릴라전으로 묘사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반드시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곧바로 서한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는 두 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인도 측은 인도에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에 한국이 참여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 업체들의 많은 기회를 달라고 답했습니다. 오늘도 한반도는 미세먼지 도매에 갇혔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스크는 오늘 필수품이었죠. 수도권은 지난달 최악의 상황보단 나았지만 먼지가 중부지방에 집중됐다 보니 충청북도는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시행이 됐는데요. 시민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 미세먼지 돔을 깨버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또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주말에도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드론이 경기도 안산의 공단 위로 날아오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채집해 분석하는 기계를 달았습니다. 초미세먼지뿐 아니라 각종 오염물질 수치가 높은 그래프를 그립니다. 유해한 오염물질들이 검출돼서 해당 업체에 지금 단속반을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최근 수도권 대기환경청에 설치된 드론 추적팀이 처음 실제 단속에 투입됐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대기질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최고값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충북에선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세제곱미터당 15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종종 걸음으로 등원했고 아이 엄마가 마스크를 줬어요. 하라고. 예. 출근 시간 관공서 주차장엔 짝수 번호판 차량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부자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돌려주시겠습니까? 올해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건 오늘이 4번째입니다. 지난 15일 발효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경상도와 강원도에도 오늘 처음 시행됐습니다. 또 공공부문 조치들이 민간까지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선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 약 40만 대의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시내 51대 CCTV를 통해 적발되는 위반 차량은 한때 분당 최대 5대씩 나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은 아예 주차장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된 조치를 몰랐던 시민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기 시작해 주말도 공기가 탁할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내일도 전국 9개 지자체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만큼 차량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돼 차량 운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조금 불편해도 공기만 맑아진다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을 텐데요. 정작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그냥 놔둔 채 자동차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박상욱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정부는 잇따라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턱없이 낮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68%는 제조업이나 건설 현장, 또 선박이나 건설기계 같은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배출량 비중 9%에 불과한 차량 운행 제한에 집중돼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는 출력을 제한하지만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 대해선 물 청소를 더 하거나 집진 설비를 청소하라는 게 고작입니다. 선박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우리보다 미세먼지 사정이 낮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과 미국 뉴욕에선 건설 기계의 배출량을 제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인근 해역을 지나는 배들의 속도를 제한하고 정박 중인 선박의 공회전도 금지합니다. 중국도 선박 미세먼지 배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규제도 더 강력합니다. 영국 런던에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차량이 도심에 들어갈 땐 혼잡 통행 요금과 함께 오염물질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프랑스는 우리처럼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했는데 주요 도시에서 미세먼지 농도와 상관없이 365일 계속됩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감을 이끌어내고 중국에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선 보다 실질적인 저감 효과를 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네, 중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이징과 텐진에선 올해 첫 스모그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중국 수도권 지역의 초미세먼지 수치는 지난달에 벌써 전년보다 50%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오늘날 12시 기준 중국의 대기 상태를 나타낸 AQI 지수 지도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위험 기준인 300을 넘어서면서 갈색으로 표시됐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로 환산하면 세제곱미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겁니다. 심각한 오염에 베이징과 텐진에는 올 들어 첫 주황색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세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48시간 넘게 이어질 때 내려지는 경보입니다. 대기오염 경보 4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번 주 초부터 공기질이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연휴 기간 폭죽과 불꽃놀이에 이어 공장이 재가동하면서 대기질이 한때 나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상은 설명과 크게 다릅니다. 올 1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늘어나는 등 중국 전역에서 8.2% 상승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오염물질 규제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22조를 들여 4대강의 보를 완공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가 일부 보를 해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는 게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전면 개방된 금강 세종보. 정부는 수문이 열린 후 녹조가 40% 감소됐고 서식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지난해 발표했습니다. 오늘 환경부 4대강 조사 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다리만 남기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산강 수계에선 죽산보를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만든 지 6년 만에 처음 나온 정부의 공식 처리 방안입니다. 철거키로 한 3개 보는 비용에 비해 앞으로 40년간 얻는 편익이 최대 2.9배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면 백제보와 승촌보는 비용이 더 커 철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해체하는데 각각 115억 원, 533억 원, 250억 원이 들어갑니다. 5개 보 주변에 치수시설을 정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모두 1,9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제안된 보처리 방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위원회는 한강과 낙동강에 설치된 나머지 11개 보에 대한 방안도 연내 제시할 방침입니다. JTBC 강신호입니다. 보 해체가 현실화되면서 주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보 주변 주민들은 지하 수위가 내려가 물이 나오지 않는다며 환경부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반면 수문 개방으로 결정된 백제보 주변에선 환경단체의 반발이 더 거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해체가 결정된 공주보 위는 이렇게 차가 다니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강 건너 마을을 질러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한데요. 이 때문에 보 해체 결정에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사 지을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주보 주변에서 파농사를 짓는 김두환 씨. 지난해 4월 심은 대파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공주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수위가 있으면 틀고서 금방 나와요. 쭉 빨아 올리니까. 아까 한 10분 정도 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문을 열면 지하 수위는 보 건설 이전보다 훨씬 낮아집니다. 공사 당시 강바닥을 퍼냈기 때문입니다. 공주보 철거 결정에 주민들은 환경부를 찾아 항의했습니다. 수문을 완전 열기로 한 백제보는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다. 녹조가 잔뜩 있어서 냄새 풍기는 것보다는 백사장도 나오고 그러면 더 좋은 거죠. 그동안 농민들과 협의를 계속해왔고 16개의 관정을 뚫는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백제보와 승촌보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보수 정권에 대한 흔적 지우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곧바로 대책위를 꾸리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보해체 추진을 보수 정권 지우기로 규정하고 곧바로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오로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보수 정권 그림 지우기입니다. 4대강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 개인 소유물이 아닌지. 대변인도 추가로 논평을 내고 전임 정부의 지적은 모두 부정하는 정략적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보해체 대책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녹조라떼 괴담으로 4대강 사업을 지워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주보가 있는 충남 공주가 지역구입니다. 이들보가 한국당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와 연관되다 보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의 뜻에도 반하고 이 공주보 철거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저도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낍니다. 약한 고리가 충청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라며 한국당의 전 정권 지우기 발언은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오늘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에서 산사태가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지름 4m가 넘는 바위가 전봇대를 휩쓸고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상황에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추가 산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비탈이 무너져 내립니다. 거대한 바위는 펜스와 전신줄을 쓰러뜨린 뒤 도로를 덮칩니다. 산사태는 오늘 아침 6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309 공사장 옆 승악산 기슭이었습니다. 도로와 집안까지 밀려 복공판 일부는 떠버렸습니다. 그런데 6시간 뒤 또 산사태가 났습니다. 2차로 떨어진 바위입니다. 지름이 4m에 이르는데요. 저 위를 보시면 크고 작은 바위가 위태롭게 걸쳐져 있습니다. 추가 산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왕복 4차로는 물론 일대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근 갱생보호소 수용자와 직원, 주민 수십 명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보호소 옹벽이 쩍쩍 갈라졌고 바닥은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업을 망친 상가는 울상입니다. 주민들은 한 달 전까지 계속된 발파 작업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발파를 하면은 사무실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로 많이 흔들렸고. 반면 시공사 측은 해빙기 연약 사면에서 일어난 붕괴란 입장입니다. 부산시는 응급 복구가 끝나는 대로 안전진단에 들어가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남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직 경찰관도 긴급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경찰청은 경찰관이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주부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강남경찰서 소속 문무경위와 수사관 1명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이 지난해 7월 발생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측에서 2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전달책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인물은 전직 경찰관인 강모 씨와 강 씨 밑에서 일했던 이모 씨입니다. 강 씨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화장품 사업을 하며 버닝썬에서 열리는 행사를 대행한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문경위와 수사관은 경찰 조사에서 강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5년 전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신의 성실의 원칙, 그러니까 신의칙에 따른다는 다소 생소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동자에게 그동안 밀린 임금을 주되 기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부담이 되면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호한 신의칙 탓에 그동안 여러 소송에서 엇갈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들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게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었는데
이 법원은 오늘 다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에서 기아차가 노동자 2만 7천여 명에게 줘야 한다고 인정된 밀린 수당은 총 3,125억 원입니다. 점심 식사 비용 등이 제외됐지만 1심에서 인정된 3,126억 원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 밀린 이자까지 계산하면 회사가 줄 돈은 약 4,6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오늘 재판에서 관심을 모은 건 밀린 수당을 줄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 원이라며 수당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또 밀린 수당이 2017년 기준 매출의 3.3%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5년 전 대법원은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라면 수당을 주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른바 신의칙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판결은 이런 신의칙을 남용하지 말라는 최근의 판결 흐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노조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측은 2심 판결에 준용해서 재불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시키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선고 결과에 유감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그동안 애매하다는 논란을 불렀던 통상임금 신의칙 개념을 이참에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우유값이 오르면서 우유로 만드는 다른 식품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카페라떼 같은 커피 전문점 음료를 시작으로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는 편의점 아이스크림 값도 오를 예정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롯데제과는 아이스크림 월드콘과 설레임의 편의점 가격을 300원씩 올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4월부턴 1,500원에서 1,800원이 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도 다음 달 가격을 인상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바와 컵 제품은 각각 400원씩, 통에 든 제품은 1,000원이 오릅니다.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비용이 오른 탓도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아이스크림 재료 중 가장 비중이 큰 우유 가격이 지난해 8월부터 올랐기 때문입니다. 커피 전문점인 파스쿠찌는 다음 주부터 카페라떼 값을 300원 올립니다. 우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음료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 가격도 300원 올리는 등 커피 음료 9종류를 평균 7.1% 인상합니다. 업체 측은 우유뿐 아니라 인건비 등 다른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커피값 오르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죠. 우유 안 들어가는 거를 올리는 거는 뭐 기존에 올리려고 하다가 이때다 싶어서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유값이 오른 것을 내세워서 다른 아이스크림 브랜드나 커피 전문점에서도 언제든지 도미노처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저소득층의 벌이가 오히려 줄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들여다보니 가난한 노인 가구가 늘면서 최하위층을 채우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이들에게는 잘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75살 김태호 씨의 한 달 수입은 71만 원입니다. 기초수급비 51만 원에 주거비 지원 20만 원을 합한 게 전부입니다. 수급자들한테는 노령연금을 안 줘요. 그래서 노령연금 못 받고 있어요. 술, 담배 같은 걸 안 먹고 아끼는 거죠, 말하자면. 지난해 4분기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17% 넘게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준 데다 가난한 노인 가구가 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1분위 가구주의 평균 나이는 63.4세, 반면 소득이 높은 5분위는 50.3세입니다. 1분위에서 7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도 42%로 한 해 사이 5%포인트가 늘었습니다. 쌓아둔 연금이나 저축이 적은 노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 지원금뿐입니다. 하지만 각종 지원금도 이들에겐 잘 미치지 못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아이가 있는 3, 4분위 가구가 주로 받습니다. 일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빠른 노령화에 이런 노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으려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앞으로는 춤을 잘 추면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다. 재미삼아 그려보고 했던 상상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비보이들이 추는 춤이죠. 브레이크 댄싱이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천됐습니다. 먼저 강나현 기자입니다. 1970년대 미국 흑인 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추던 이 춤이 50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024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크 댄싱을 추천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몸을 흔드는 춤이 올림픽 종목이 된다는 것, 과거엔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랩과 힙합의 인기 속에서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하나의 대중문화로 자리 잡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유스올림픽에서 새 종목으로 추가됐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브레이크 댄싱이 젊은 층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완벽한 종목이라고 평가했는데 파리 조직위원회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선택한 겁니다. De valoriser des sports accessibles à tous, de faire sortir le sport des stades, de mettre en avant la créativité et les passerelles entre le sport et la culture. 올림픽 개최 도시는 매력적인 종목을 추가해달라고 IOC에 제안할 수 있는데 파리는 브레이크 댄싱을 포함해 스포츠 클라이밍과 스케이트보드, 서핑 등 4개 종목을 새로 추천했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포함된 야구와 가라테는 빠졌습니다. 브레이크 댄싱은 IOC의 논의를 거쳐 내년 12월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될지 최종 결정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브레이크 댄싱이 올림픽에 입성할지 모른다는 소식에 전 세계 댄서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거리의 한편에서 몸짓을 풀어내던 우리 곁의 춤꾼들도 이제 맘껏 춤출 수 있는 올림픽 무대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한 팔에 의지해 몸을 뒤집고 회오리 치듯 바닥을 돌고 미국에서 건너온 묘기와도 같은 춤과 그 춤에 담긴 자유로운 문화는 어떤 틀의 얽매이길 거부하던 청년들을 무대로 끌어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비보잉은 나라별로 서로의 개성을 뽐내는 국제대회로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락과 춤사위를 곁들인 브레이크 댄싱은 세계 곳곳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로서 브레이크 댄싱은 두 선수가 1분 남짓 번갈아 춤을 추며 겨루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4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기술 난도, 연기 점수, 그리고 음악성과 창의성까지 다양한 항목에 점수를 매겨 승자를 정합니다. 댄스 배틀의 문화 중 하나인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은 스포츠 경기에서는 금지됩니다.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면 규칙은 보다 정교해질 전망입니다. 자유분방함이 생명인 브레이크 댄싱을 규칙으로 옥죄다는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큽니다. 한편에선 전통적인 올림픽 그리고 스포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비보이, 비걸분들이 이런 상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저런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전 세계 댄서들은 소셜미디어에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을 염원하는 이미지를 공유하며 응원에 나섰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미국 인기 드라마에 출연 중인 한 흑인 배우가 혐오 범죄 자작극을 벌여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 몸값을 올리려 했던 건데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처음에는 연기가 통하는 듯 했습니다. 드라마 엠파이어에 출연 중인 저시 스몰렛입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얼굴에 흉터를 입고 목에 밧줄이 감긴 채 병원을 찾아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새벽 2시쯤 시카고 거리를 걷다 폭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남성 2명이 인종차별과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몰렛에게는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영상으로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조사 도중 스몰렛의 자작극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남성들이 상점에서 자작극에 쓸 스키 마스크를 사는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형제인 두 남성은 스몰렛의 개인 체력 트레이너와 스몰렛이 출연하는 드라마 단역 배우로 밝혀졌습니다. 스몰렛은 몸값을 올리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인종차별과 성소수자 비하 욕설이 담긴 우편물을 받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지인인 두 남성에게 돈을 주고 폭행 자작극을 연출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3년형의 고액의 벌금형까지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대전에서 대학 예비 신입생이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대전시 서구 관저동 사거리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19살 참호군이 39살 남모 씨가 몰던 차에 치였습니다. 경찰은 추격전을 벌인 끝에 남 씨를 붙잡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을 추격합니다. 속도는 187km, 번호판이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저녁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에서 과속 난폭 운전을 한 40대 운전자를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미 과속 단속에 12차례나 적발됐었는데 이번엔 단속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자신들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연대대해 전국 곳곳에서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울릉도에선 5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독도에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다며 다케시마 날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행사 철폐를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졌던 한국인 유학생이 사고 2달 만인 오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이 항공기 좌석 8개를 붙여 누울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섰고 국내 항공의료업체 프로텍션 매드도 동승의 상태를 살펴줬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가 세금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 겁니다. 예,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교육 잘못 받은 20대입니다. 예, 교육을 잘못 받은 20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오늘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문 대통령을 향한 20대 지지율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결과에서도 보시면 높지는 않았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20대 지지율을 가져왔는데 그 가운데 20대 남성의 지지율 보면 보시는 것처럼 32%로 남성의 세대별로 나눴을 때 가장 낮은 수치였고요. 예. 이 여성과 비교했을 때도 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 전체 조사는 1000명 내외로 조사한 건데요. 예. 20대만 놓으면 한 100명 내외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같은 연령대의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평균적인 지지율에 비교해서도 그동안 계속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계속 낮아왔잖아요. 뭐 그런 원인으로 청년 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젠더 갈등 같은 것들 원인으로 이야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인만 꼭 집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의 이 원인 분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의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건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20대 남성의 하락 지지율의 원인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의 문제를 탓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국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10년 전인데 예. 그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교육이 됐을까라고 하면서 교육 문제를 지적을 한 건데요. 예. 물론 인터뷰 말미에 보면은 자신의 조심스러운 추측이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지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잘못된 교육 때문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좀 위험한 분석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곧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논평을 가져와 봤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 개돼지 발언에 능가하는 역대급 망언이다라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의원직에서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 또 바른미래당도 논평을 냈는데 논평은 이 청년들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무능을 탓하라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자, 혹시 뭐 이에 대해서 서른 최고위원이나 민주당 차원에서의 입장 나온 건 있습니까? 네, 서른 최고위원이 방송 직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다만 자신은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른 최고위원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자신은 여러 원인 중에 하나로 교육 문제를 지적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존의 주장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게 뭐 틀렸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하지만 제가 당내 관계자와 통화했을 때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달랐는데 이 분명히 잘못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서른 최고위원이 오늘 입장문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뭐 분명 20대 남성 지지율 회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변치 않은 그대입니다. 예. 뒤에 있는 사진으로 봐서는 오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의 장면 같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성남에서 열렸는데요. 어제 부산 연설회를 기점으로 각종 매체에서는 태극기 부대가 잠잠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합동연설의 모습을 보면 안팎에서 그렇게 잠잠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자, 그 하루 만에 그러면은 제자리로 돌아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태극기 부대를 향해서 이제 당 선관위가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으니까 자제하라 뭐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도 과격한 욕설 같은 거 좀 사라졌다 이런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아니었나 보죠? 맞습니다. 그런데 뭐 태극기 부대의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온 모습은 오늘 분명히 잠잠해지긴 했지만 예. 그 대신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는 피켓을 든 지지자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과 길 하나를 두고 5.18 망언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들은 5.18 망언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당 해체를 요구했는데 이 시민단체를 향해서 김진태 후보 지지층이 한때 욕설을 하면서 이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모습들 이 모양이군요. 자, 그런데 저거는 이제 합동연설회장 밖의 모습인 거고요. 안에서는 어땠습니까? 안에서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나와서 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하자 이런 발언이 나오자 이 물러가라며 고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자. 탄핵을 인정하자. 도로 친박당 탄핵 총리로는 총선 필패다. 5.18 망언도 사과하자. 그리고 예. 이 뒤에 들리는 고성이 물러나라 이런 식의 고성과 야유가 들렸다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김진태 후보의 지지층과 황교안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연설회장 안에서는 또 변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청년 최고위원 김준교 후보였습니다. 김 후보는 최근 문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사과 발언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방식이지만 사실상 탄핵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이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물러나라 물러나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예, 탄핵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 물러나라라고 그냥 단어만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연 기자였습니다. JTBC가 지난달 7일부터 9일 사이 보도한 아동 청소년 성범죄 목사 추적 보도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하는 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민언연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종교 내 성범죄자 문제를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며 취재를 통해 확보한 명단을 교단에 보내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내일도 9개 시도에선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째 이어집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 등 서쪽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전국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부산 13도, 광주 16도, 대구 14도 등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예,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습니다. 북미 비핵화 빅딜 이뤄낼까라는 주제로 밤 12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베트남 하노이 현지에 가 있는 취재 기자들을 직접 연결해서 회담 준비 상황은 어떤지 생생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